아까 월세가 자가랑 비비려면 최소 연 프로 수익은 들고 와야 한다 했죠? 그러면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은 과연 이걸 이루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염당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썸네일과 제목에 어그로를 끈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곧 언급할 분들을 사기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칭이든 타칭이든 금융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로 매스컴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절대 듣지 말아라가 아니라, 특히 저 같은 주린이들은 이 분들이 말을 들을 때 최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맹목적으로 믿지 말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기꾼은 좀 어감이 그렇고 마케터 정도라고 할게요. 물론 다들 저보다 훨씬 잘나신 분들인데 제가 뭐라고 사기꾼이라고 감히 욕하겠어요? 어쨌든 첫 번째로 존 리 대표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이분 얼굴이 안 나오는 데가 없죠? 일단 나왔다 하면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50만에서 200만까지 가는 것 같고요. 댓글창 보면 무슨 지저스 마냥 찬양하는 글이 대부분인데 댓글이 대부분이 40, 50대 이상이고, 저처럼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맹목적인 신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물론 존 리 대표 얘기를 듣는 게 차트제기들이나 리딩방 운영자들 헛소리 듣는 것보단 100배 이상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 제 말은 항상 이분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이분이 언제부터 확 뜨게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옛날부터 정말 유명한 분이셨지만 이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슈퍼스타가 된 건 2020년부터인데요. 이분은 항상 예전부터 똑같은 말을 계속 해왔어요. 집 사지 말아라, 차 사지 말아라, 아무것도 사지 말아라. 애들 사교육도 시키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 지금부터 우량주 존버해서 40년 후에 까보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다. 일단 저도 99%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목표가 60년 동안 개같이 벌어서 남은 여생 동안 정승같이 쓰는 건가요? 10년도 아니고 40년을 존버해서요? 졸리님 영상의 댓글창 보면 최소 40, 50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이 과연 40년 존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증여세 상속세 두드려 맞으시고 자식한테 물려주실 계획인 거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욜로랑 졸리 둘 중 하나를 꼭 고르라면 전 후자긴 하지만 세상은 흑백이 아닌 걸 모두가 잘 알잖아요. 40년 존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20대 초반인 저조차도 앞으로 환갑에 은퇴할 때까지 남들 다 집 사고 차 사고 인생 즐기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여행도 하고 가끔 사치도 부릴 때, 저 혼자서 개처럼 벌어서 월세랑 최소한의 식비 빼고 남는 돈 전부 우량주 몰빵해서 60살까지 존버한 다음에 환갑잔치에 애들 불러가지고 봤지 내가 이제 너네보다 돈 많지? 자산 많지? 하는 게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졸리 대표님이 2020년에 확 떴다고 했잖아요. 참고 자료로 이게 코스피 연봉이거든요. 2020년 이후로 코스피가 코로나 때문에 1400 찍고 현재 3200을 돌파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급속도로 2배 이상 반등이 나올 때 이존 대표님께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주린이들이 지저스가 된 거예요. 이 분을 보면 약간 우리 뉴욕대 경제 교수님 류빈이 형님이 생각나거든요. 이분은 주구장창 매일매일 쉬지 않고 거품이 곧 터진다, 불황이 다가온다, I자형 수직 낙하가 온다, 이것만 하루 종일 외치시는데, 놀랍게도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맞추셨고 무려 2020년 코로나까지도 정확히 예측하셨어요. 여러분도 직감하셨겠지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시는 분이죠. 고장난 시계 마냥 10년에 한 번씩은 꼭 맞추셔요. 여기서 약간 두 전문가 분들에게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물론 한국이나 미국처럼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면 이존 대표님 말씀처럼 반세기 동안 안 망할 주식만 골라서 존버를 했을 때 수천 프로 수익이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해요. 역사상 그렇지 못한 국가가 더 많은 게 함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이렇게 완벽한 계획에 문제가 대체 뭘까요? 우리 모두의 목표가 반세기 동안 개처럼 벌어서 반세기 동안 정승처럼 쓰는 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왜 2020년 전까지는 존 씨의 말이 설득력이 없었을까요? 이존 대표님도 항상 극단적인 예시를 들으시니까 저도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야흐로 88올림픽을 앞두고 코스피가 900달이던 시절 평범한 사회초년생 27살 연모 씨는 이존 대표님 말씀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돈이 모이는 족족 주식을 샀어요. 무조건 절대 네버 에버 항상 올웨이즈 월세가 답이라는 이존 대표님의 말씀에 따라 내 집 마련 생각은 애초에 꿈도 꾸지 않았고요. 대형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니까 대충 코스피 등락에 따라서 염치의 계좌도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벌써부터 느낌이 쎄하죠? 98년도에 IMF가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존 씨 말씀대로 동업자 정신으로 하나둘 모은 주식이 이제 하나둘씩 휴지 조각이 되기 시작해요. 현대, 삼성 다음으로 큰 기업인 대우까지는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재계 30위 이내 기업들이 절반 이상이 줄줄이 부도가 나요.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 네이버, LG화학이 도산한 거죠. 물을 타려고 하는데 주식에 이미 몰빵해서 현금도 없고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주인공 버프를 잔뜩 받은 염씨는 코스피 200대를 찍을 때도 부처님급 마인드 컨트롤로 버티고 기적적으로 승진도 하고 주식도 존버하면서 결국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숨을 고르기도 전에 IT 버블로 지수가 반토막 이상 또 떡락하면서 또 손절이 정말 마렵지만 이존 씨의 말씀을 되새기며 2005년에는 결국 원금을 찾아요. 그리고 2007년에는 결국 존버가 빛을 발하죠. 코스피가 2000의 문을 잠깐 두드리기는 하는데 두드리기 무섭게 미국이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해버려요.
코스피는 다시 1988년이 900다리를 뚫고 892까지 찍고 오죠. 여기서도 너무 손절이 마렵지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어느덧 고등학생 자녀만 둘을 둔 염씨는 일단 이악 물고 이것도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버텨내요. 폭락장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기회라고 하니까 없는 돈 끌어모아서 계속 물을 타요. 그나마 존님 말씀대로 쓰레기통에 돈 버리는 사교육은 안 시켜서 다른 집들에 비해 나가는 돈은 좀 적어서 살만했거든요. 이제 다시 퇴직까지 10년 존버 후 코스피 떡상을 기다릴 일만 남았어요. 여기서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는데 외환위기, 닷컴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복에 모든 힘을 쏟아낸 코스피는 이어지는 12년 동안 거짓말처럼 기었어요. 2007년의 고점인 2085에 물리신 분들은 12년 후에 놀랍게도 코로나가 오기도 한참 전인 2019년 여름에 코스피가 1890을 찍는 기적을 볼 수 있었어요. 2019년 우리 주인공인 염씨는 환갑을 앞두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만약 진짜 염씨가 사실은 우량주 천재여서 88년부터 19년까지 대충 30년 동안 평단이 9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장이 280에서 2600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평단이 900인 건 진짜 상위 0.1%일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30년 동안 수익이 딱 100%예요. 100% 수익이면 기회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과연 이득일까요? 같은 기간 동안 존씨가 거들떠 보지도 말라던 부동산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극단적인 예시로 30평 감마 아파트는 88년 5천만원에서 2019년 무려 15억이 됐고요. 지금은 20억이지만 이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서울 집값 전체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이존 대표는 1년 월세가 집값이 5% 미만이면 월세를 사라라고 했어요. 현재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을 쭉 뒤져본 결과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이 좀 넘는데 1년 월세가 집값이 1.5% 정도죠? 그러면 존씨 말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월세로 갑시다. 매물 비용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물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니까 매수를 하면 이자, 세금, 수수료, 유지비 등이 되겠고, 월세를 살면 월세랑 수수료 정도가 있겠죠? 10년 동안 월세 인상이 없고 이사도 한 번도 안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0년간 월세를 택했을 때의 매물 비용은 1억 5천이 되겠죠? 반대로 매수를 택했을 때는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니까 취득세 3% 적용하면 3천에, 중개수수료 최대 0.9% 적용하면 900에, 유지비 연간 200이라고 치면 10년 동안 2천이고, 재산세도 최대 2천 정도 나올 것 같고, 3억원 초과에 대해서 0.4% 해도 연 300이 안 되니까, 물론 그동안 집값도 오르겠지만 1주택자의 장기 보유에 이것저것 다 빼고 제가 수학과는 아니니까 대충 계산할게요. 여기까지 8천 정도 나오고, LTV 40%에 고정금리 2.8%로 대출기간 360개월, 거치기간 연계월로 우리은행 원리금 균등 상환 계산기에 넣어보니까 월 164만원이 나오는데, 지금은 매물 비용만 계산 중이니까 원금 빼고 이자만 치면 앞에 8천까지 다 합쳐서 1억 8천 정도가 나와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월세는 100% 매물 비용인 반면 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 휴지 쪼가리가 될지 모르는 주식에 비해서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고요. 집이 은행 거라고 하더라도 월세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요. 매물 비용을 따져봤으니 기회비용을 따져보자면 매수 시의 기회비용은 주식 투자가 되고, 월세 시의 기회비용은 집값 상승이 되겠죠? 만약 세후 500에 월 생활비가 200 정도 나간다고 치면 매수의 경우 원리금 164만원도 나가면 최대 120만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월세의 경우 매수와 동등한 조건으로 비교를 하려면 LTV가 40%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최소 6억은 있다는 건데, 보증금 1억을 제외한 5억을 시드머니로 쓰고 원리금에 비해서 월세가 50만원가량 낮기 때문에 월 최대 170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은 5%가 조금 넘는데요. 대충 계산해보면 집을 샀을 경우 자녀 대출금 3억을 빼더라도 주식 투자를 제외한 순자산이 13억이 넘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0원인데 투자 수익을 따져봐야겠죠? 매수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1.4억 정도를, 월세의 경우에는 7억 정도를 시드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매수든 월세든 같다고 가정하였고, 시드머니가 월급 형태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돈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9.2%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지만 월세의 순자산이 매수의 순자산을 10년 동안 따라잡을 수 있어요. 물론 엄청 대강 계산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년 10% 근처의 수익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선 또 할 말이 뒤에 있긴 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마케터 한 분이 더 있거든요. 어쨌든 매년 10% 수익률이면 30년간 수익만 1200%가 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는 30년간 100%가 올랐어요. 올라갈 때 롱 잡고 떨어질 때 숏 잡으면서 다 맞춰도 될까 말까 한 수익률이죠. 그리고 아까 염씨는 이존 대표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서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자식 사교육도 안 시켰는데, 아무리 존리님 말씀대로 애들은 오후 3시부터 놀아야 모험가로 성장한다고 하지만 지금 부모들이 바보라서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죠.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일단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필요하고, 물론 부모가 이미 부자라면 그건 논외긴 하지만 높은 근로소득을 위해서는 높은 학벌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평균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당연히 중졸 고졸도 사업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가 많죠. 그런데 사업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케이스는 상위 1%도 채 되지 않고, 그 낮은 사업 성공 확률마저도 인맥 때문이든 경험과 지식 때문이든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더 낮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투자를 위해서는 증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셋 중 하나가 필요하고, 부모가 부자가 아닌 일반적인 가정에서, 즉 증여를 받을 게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사교육 없이 사업소득으로 성공할 사람이라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확률은 높으면 더 높았지 더 낮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들어간 사교육비를 99%의 확률로 사업에 망했을 때의 보험으로 생각한다면 그리 큰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매몰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물론 제 뇌피셜에 불과하고 다시 객관적인 숫자로 돌아가 보자면, 아까 월세가 자가랑 비비려면 최소 연 9% 수익은 들고 와야 한다 했죠? 그러면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은 과연 이걸 이루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돈 많이 벌었거든, 주식 투자로. 혹시 얼마 보셨나요? 그건 얘기할 수 없지. 인증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게 인증 들었는데. 일단 메리츠 코리아 펀드의 수익률은 2016년부터 5년간 수익률이 항상 마이너스였고, 그 전 자료는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그 전에도 박스피니까 딱히 더 좋을 것 같진 않아요. 2020년 하반기부터는 침팬지가 종목을 골라도 떡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형 우량주를 저 깊숙이 묻어두고 잊고 살았다가 60살 되면 확인해보라는 대표님을 둔 곳 치고는 메리츠 코리아 펀드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상당히 자주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14년, 16년, 18년, 20년 자료를 확인해봤을 때 3전은 이미 많이 오른 다음에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고, 화장품을 포함한 중국 관련주, 엔터주는 떡락 후 손절했고, 원익 IPS처럼 매도했다가 다시 편입한 종목도 있고, 어쨌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 사야 한다는 그런 대표님의 지조를 엿볼 기회는 없었어요. 물론 이분이 직접 운용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결혼식 안 해도 되지. 뭐. 결혼식 안 했어요. 대표님 결혼식 안 하셨어요? 했지. 아, 근데 왜 저한테 결혼식 못하게? 아니, 내 얘기하는 거는 결론은 이존 대표님은 투자자라기보다는 이 펀드를 판매하는 마케터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요즘은 대놓고 유튜브에서 펀드 파시는 것 같진 않은데, 보통 이분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면 일단 내 펀드에 가입해라, 나는 수수료를 떼어가겠다, 요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존 리 대표는 자기가 100배 1000배 수익률을 올렸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실제 수익을 절대 공개하시지 않아요. 부자처럼 보이지 말아라, 차, 집 사지 말아라, 이런 걸로 대충 넘어가실 때도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이분이 실제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을 경청하는 주린이들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실제로 계좌 인증을 했는데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번 게 사실이면 본전이지만, 만에 하나 진짜 과장된 부분이 많다면 그냥 실은 자기도 잘 모르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힘들게 모은 돈을 맡긴 게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긍정적으로 포장을 하자면, 이존 대표님이 가치 투자 철학은 대충 굵직한 뼈대만 알아듣고 건강한 주식 투자 문화는 도박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너무 차트 보면서 단타 치려고만 하지 말아라, 요 정도? 그 이상의 디테일은 너무 깊게 새겨듣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저희 결론이에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투자하고 내일도 투자하고 모레도 투자하는 거예요. 이존 대표님께서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만 가능하지 타이밍은 못 맞춘다 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그냥 주식을 하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어떤 종목을 고르냐만큼 중요한 게 언제 매매를 하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매매 타이밍은 둘째치고 망하지 않을 기업을 찾은 거면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투자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너무 과대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루비니 형님이랑 같은 맥락으로 어차피 모두가 지수가 언젠간 오를 것을 알고, 어차피 모두가 거품은 언젠간 터질 것을 아는데 언제일지를 맞추는 게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100% 맞추는 거는 신도 불가능하고, 그 타이밍을 맞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게 바로 소위 투자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맨날 언젠간 오를 것이다, 언젠간 떨어질 것이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거는 물론 고수분들이야 이런 거에 휘둘리지도 않고 애초에 제 말이든 존 리 대표 말이든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주식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분들께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었어요. 리딩방 같은 사기꾼들이나 선물옵션 같은 도박보다야 낫지만 위험한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전문가의 말도 항상 비판적인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존 리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증명된 것이 많지 않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 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맹목적인 신뢰를 할 정도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른 분 이야기는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